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언제나처럼 포근할 것만 같은 가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아침 쌀쌀함이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곧 매서운 겨울이 오겠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시리도록 차가운 인생의 겨울이 끝나서인데요. 그때의 기억을 안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고 애청하는 채널에서 이야기한 뒤 잊고 싶어요. 애청자분들께서는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웃 할머니께서 제가 아이들 손을 나란히 잡고 놀이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200점짜리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고루 예쁘게 낳았으니 시부모님께서 정말 예뻐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사는 곳이 수도권이긴 하지만 외곽이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아이들이 크는 동안 이웃 주민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 덕에 아이들은 나눈다는 것을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던데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정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란 아이들이 어느덧 사춘기를 맞이했고 저희는 그런 시기일수록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3년 전 남편이 직접 주택을 알아보고 조금 더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아이들은 주택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조금 있고 도심과 멀어지다 보니 그 전처럼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처음엔 많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이사 후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주말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고 여름이면 풀장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면서 집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죠. 시댁과도 그 전보다 많이 가까워져서 안심도 되었어요. 결혼 초 시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쭉 혼자 지내셨고 저는 그때부터 매일 시댁에 찾아가곤 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도 자주 갔던 이유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죠. 저희 시어머니는 허영심이 유독 많은 분이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건 일부 보험금과 집 한 채가 전부였고 거기다 따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편 생각은 안 하고 필요한 게 생기면 무조건 백화점만을 이용해 쇼핑했어요. 정말 집안 마트에만 가도 파는 양파 하나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백화점 것만 고집하는 그런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 가는 여자들은 모두 싸구려 음식을 먹고 싸구려 옷을 걸친다며 싸구려라고 부르며 비웃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 가장 처음 한 일도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제차를 떡하니 뽑아오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밖에서 시간을 보낼라 치면 돈 100만 원은 우습게 쓰게 되었어요. 차를 마셔도 꼭 유명 호텔에서만 마셔야 하고 식사도 미슐랭 유명 레스토랑에서 1인당 몇십만 원씩 하는 코스 요리 아니면 취급도 안 했어요. 애를 쓰며 고른 선물도 결론은 가격으로 끝나는 사람이라 며느리가 생일날 해줄 선물이 아닌 20만 원짜리 스카프가 되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갈 때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라는 인사가 아닌 나한테 딱 90만 원 쓰고 가는구나 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희가 이사한 뒤부터는 외롭다는 말까지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이고 며느리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도 푸념처럼 늘어놓기에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만 저희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며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김치 하나 상에 달랑 놓고서 밥 먹는 사진을 노골적으로 찍어 보내기도 하셨죠. 혼자 먹으니 부실하게 먹고 있다고 당장 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게 연락해 자다가 깼다 혹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 요리하다 손을 베었다 이런 말들만 하는 통에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으면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더는 못 참겠다면서 주선을 하라고 제게 강요하셨어요. 조건까지 상세하고 일러주시면서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아,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너희 때문에 내 노후를 혼자 보낼 게 더 불안해.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딱히 방도가 없었어요. 아, 됐고. 더는 못 참겠으니까 주선이라도 해와. 내가 노후에도 이렇게 없어 보이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상대에 맞춰서 구해와라. 주선이요? 어머님께서 원하는 상대 조건이 어떤 건데요? 몰라 묻니? 일단 자식이랑 빚은 절대 없어야 해. 키는 그래도 보기 좋게 적당히 컸으면 하고, 학력은 그래도 대학까지는 나와야 내 면이 서지. 그리고 재력도 중요해. 내 돈 안 건드려도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야 하니까. 비슷한 연세에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알면 주선하라는 말을 했겠니? 내 나이대에 결혼 안 해본 남자는 없을 테니까 껄끄럽지 않게 이혼 말고 사별을 해서 혼자 지내는 분이면 좋겠구나. 시모가 바라는 상대만큼 완벽한 조건의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은 남편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해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전했는데 그이는 시어머니가 잠시 외로워 그런 걸 거라며 자신이 퇴근 후 시댁에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주선해오라던 그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전보다 더 황당한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 나왔습니다. 바로 상류층 재혼 업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곳에 등록하면 재력에 대한 걱정도 없고 알아서 잘 맞춰줄 거라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재혼정보업체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업체 등록을 해드렸으니 당분간 제게 연락해올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밤낮 없이 연락해와서 시댁에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정말 무서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업체에 등록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또 같은 방법으로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저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챙겨주었어요. 혼자 적적하시고 또 홀로 이 넓은 집에 있는 것이 조금은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조금은 애잔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믿은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었죠. 왜냐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점점 줄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아까웠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본심을 알게 된 후에야 그 허영심 많은 사람이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그 뒤로 얼마 후 시어머니로부터 급히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성에 차는 분을 드디어 찾았다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까 걱정도 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의 호출이니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끌고 거실로 곧장 데리고 가더니 자신이 집은 분과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 등록 신청을 그분의 아들이 한 터라 그쪽에서 만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 닿을 방법이 없었어요. 상황을 알려준 뒤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 열심히 뭔가를 검색하는 듯 하더니 곧 제게 고급 브랜드 선물을 콕 집어 제게 보여주면서 말하셨어요. 요거 좋네. 이걸 사서 그 집에 찾아가 봐. 어머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자칫 역효과가 날지도 몰라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걸요? 역효과? 고가의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가보기 싫은 거 아니니? 하기 싫으면 다른 걸로 네가 채워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시애미 말에 돌을 달아?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착착 해결해 보던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너희가 한 달에 용돈에 1,000만 원 정도 주고 매일 내 아들이랑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오렴? 너희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아내가 재혼 생각을 애초에 안 했겠지. 해주는 것도 쥐꼬리만큼이면서 시킬 때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님 댁에 제가 자주 오기는 하지만 혼자 계시니까 마음에 안 차시는 것 알아요. 용돈은 저희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주는 거 아니니? 그럼 내가 부탁하는 거라도 좀 잘 들어주면 되잖아. 넌 꼭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네가 윗사람이라도 되는 양 내 생각에 토를 다는구나? 아니면 내가 재혼하는 거 셈이라도 나니? 참, 홀로 지내는 시어머니 가여워서 나라면 뭐든 해주고 싶을 거야. 너는 내가 죽고도 한참을 모른 채 하고 너 편한 대로만 살래야. 내가 재혼 좀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방해를 하려고 들어? 제가 왜 셈을 내겠어요. 어머님이 좋은 분 만나면 저도 너무 좋아요. 아버님 떠나보내시고 어머님 혼자 적적하실까봐 염려돼서 자주 들르잖아요. 저는 나쁜 일도 아니었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말 맞다나? 내 아들 데려다가 그만큼 누리고 살면 나라도 해결을 해줘야지. 너만 잘 살면 다니? 혼자인 시엠이 이렇게 혼자 두고 못 가? 인정 많은 며느리라면 더더욱. 독한 너니까 약 올리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놀리는 거지. 혹시라도 죽어서 늦게 발견되면 너 어쩔래? 어쩔 거냐고. 대책은 있어? 효도를 앞세운 협박, 그것도 모자라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애초에 저희가 돈도 많이 주고 시댁에 매번 찾아갔다면 재혼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라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독해도 저처럼 독한 애가 없다면서 혼자인 처지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를 볼 때 느꼈던 안타까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나무인인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변할 리가 없는 것을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소원대로 그분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약소하지만 준비해갔죠. 하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차마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데 문이 열렸어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꽤 오랫동안 문 앞에 서서 방황했다는 것을 아는 듯 보였어요. 저를 바라보던 연륜 가득한 중후한 남자분은 이상하게 저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혹은 딸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분은 분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언뜻 봐도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자마자 시모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멋쩍어 저도 분재에 대해 조금 지식이 있어 분재로 물꼬를 텄어요. 제 말에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저만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진이는 말할 때 초롱초롱한 눈빛이 여전하구나. 네? 네?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몇십 년도 더 되었으니 나를 알아보기 힘들 테지. 그래도 조금 서운한걸? 허허. 몇십 년도 더 되었다고요? 저를 아는 분이라니. 그분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똑바로 응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중학교 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걸 말이죠. 학교에서도 늘 농부 모자를 쓰고 일하던 선생님의 뒷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분재를 관리하고 계신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더라고요. 그제야 왜 저를 그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맞이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 사고를 치면 늘 잡초뽑기로 벌도 주었던 것도 떠올랐죠. 수년이 지나 변했을 법도 한데
아이들 얼굴은 다 기억한다면서 제가 구령대에 올라 상을 받았던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곳은 꽤 외진 시골이라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매우 가깝게 지내어 더욱 시끌벅적한 학교 생활이었어요. 거기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이셨던 터라 많은 교내 활동을 학생들과 어우러져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정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교장 선생님께서는 분재를 다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왠지 찡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와 도란도란 추억을 나눈 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분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더니 제 부탁이라도 눈치챈 듯 저를 봐서 시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먼저 꺼내어 주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해 미안하다고 말이죠. 언제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금세 해결이 되었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의 배움까지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선생님께 사내 진미를 해다 주었어요. 물론 뒤에서 그 모든 걸 돕는 것은 철저히 제 몫이었지만요. 그런 핑계로 시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더 교장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 댁에 다녀올 때마다 방 하나씩 들어가서 재산 파악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어림잡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노력으로 교장 선생님께서는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고 좋은 관계를 맺어오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재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재혼식 당일 선생님도 제 덕에 좋은 인연을 얻었다며 고마워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과의 인연은 시어머니께는 재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할 행동이 예상되었으니까요. 분명 저를 이용해서 더 독촉할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재혼식 준비하는 내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1억 정도가 드는 초호화 예식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쪽에서 초혼도 아닌데다 나이도 있으니 그것에 걸맞게 평범하게 하자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 말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시어머니는 그 덕에 평범한 재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인 선생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간 선물이랍시고 준비했던 것 전부 우리 부부의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죠. 구태여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할 마음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엔 밑 빠진 독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재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도 바라는 게 끝이 없었거든요. 신부 메이크업 하러 가서도 자신과 잘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 메이크업인지를 다 캐묻고 나오더니 제 결혼식 때보다 싼 걸로 했다면서 기분이 상해서는 입을 쭉 내밀고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하는 말이라곤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보여줘요 라고 하는 바람에 남편하고 저도 재혼 비용에 드는 돈이 꽤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홀로 오래 지내던 시어머니가 재혼하겠다고 하니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여기고 원대로 해주자고 남편이 이야기하고 다 지원을 해주었던 겁니다. 저렴한 걸로 하거나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했다가 두고두고 싫은 소리 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희가 재혼식 준비하는 동안 사용한 비용도 있으니 남편은 축의금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분인데 적게 얼마라도 해야 할 것 같아 6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축의함에 넣었어요. 남편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를 말렸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수단인데 안 할 수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죠. 예식은 무사히 잘 마쳤어요. 식이 끝나니 저도 이제 살 것 같았죠. 오늘 저녁부터는 시어머니의 연락에서 드디어 해방되겠구나 싶어 알턴이 하나가 빠진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것만이겠어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동분서주하던 것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 홀가분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나요? 시어머니는 식이 끝나자마자 축의금부터 확인하더라고요. 한쪽 대기실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있던 목록을 쭉 훑어보더니 갑자기 뛰쳐나와 저를 불렀어요. 놀란 마음에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식장 마무리하고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한쪽 발로 제 신발에 본인 발을 올려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발톱이 깨질 것만 같은 통증에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하게 힘을 주어 제 발을 짓이겼어요. 저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제 발을 밟고 있는 시어머니를 밀어내려는데 한껏 성난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어요. 너 아내가 시집가는 게 아니 꼽니?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아내니까 대충 챙기겠다 뭐 이런 거야? 축의금 꼴랑 60만 원을 내고 어떻게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식장을 활보하고 다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발부터 좀 치우고 말씀하세요. 아파요. 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식장 인파 아니었으면 한복이 아니라 네 머리채를 잡았을 거니까 다행인 줄 알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니? 내 아들 등에 업고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너 가만 안 둬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희의 모습을 본다면 제가 엿먹으라고 축의금으로 60만 원이 아닌 600원이라도 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억지로 어머니 발에 밟혀있는 제 발을 뺀 순간 발끝에 같이 눌려있는 한복 치마가 북 하고 찢어지고 말았어요. 한복 안에 입은 하얀 속치마가 그대로 드러났고 그 순간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었어요. 그때 마침 식장을 잠시 나갔던 예비 시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지만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그간 시어머니께 쌓인 말을 다 토해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는요, 이제 어머님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 같아요. 제가 그간 어머님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원하는 걸 안 들어드린 적 있어요? 제게는 부담되는 레스토랑도 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효도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돈이 아까웠다 이 말이야? 네가 그만큼 사는 게 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때문인 걸 모르니? 어떻게 돼 내가 막 시집 왔을 때도 눈치가 그렇게 없더니 나이를 먹어도 변하질 않아. 그전에는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아깝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어머님 속이 편하세요? 제발 돈 타령 좀 그만하세요. 돈 때문에 재혼하는 이 모습도 추하기 그지없다고요. 이러니 네가 눈치가 없다는 거다. 너 저 인간 집이 얼마고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조금만 견디면 몇 배로 돌려받았어. 내가 괜히 재혼하냐? 이 미련한 거사. 너는 네 발등 찍을 일 만든 거야 지금. 내가 밟은 건 아픈 것도 아니라고. 두고 봐. 네 꼴이 얼마나 볼품 없어지는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생님이 큰 보폭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시모의 얼굴을 매섭게 후려쳤어요. 분재를 키우던 그 섬세한 손이 그렇게 날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주변에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뜨악해서 정지화면처럼 멈춰 시어머니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역시도 너무 놀라 아무 대처도 할 수 없었어요. 뺨을 맞아 휘청이며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위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향해 선생님은 바닥에 있는 돈 봉투를 집어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돈이 탐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라고 하며 자신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 결혼 무르겠다고 소리치고는 예식장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재혼까지 가서 시어머니가 새 신부로서 잘 살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어요. 분명히 이 관계 속에는 저에 대한 신뢰도 있을 것 같아 재혼식을 추진하는 내내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보게 되었으니 잘된 일이다 여겨졌죠. 선생님같이 좋고 따뜻한 분이 돈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를 만나 마음고생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죄송스러움이 물밀듯 밀려왔으니까요. 제 꼴이 볼품없어질 거라고 소리치던 시모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는 생각에 많은 하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소리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면서도 저를 쏘아보며 다 제가 망쳤다고 저를 원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늦게 와서 둘러보는데 한복까지 찢어진 제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살게 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어긋난 방식으로 여태 효도를 해온 것 같다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고 말하기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제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저는 더는 시어머니의 문제에 엮이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어요. 제 말에 남편이 좀 놀란 듯 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일로 시어머니와는 확실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께 따로 찾아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죄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함구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선생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선생님은 그때처럼 잡초 뽑는 걸로 대신하라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저를 대하는 모습을 안 봤더라면 절대 몰랐을 일이라고 도리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말 못할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고생했다고 다독여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따뜻한 분께 도대체 저는 무슨 짓을 한 걸까 싶었어요. 제가 두 분을 연결해준 가장 큰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더니 후회가 막심했죠. 선생님께 사죄를 위해 찾아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사죄를 드리러 찾아뵌 그날 선생님께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재혼식 이후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남편도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어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시어머니 소식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재혼식이 엉망진창으로 막을 내린 뒤 2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라고 말했지만 딱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라고 애원하기에 문을 열어줬더니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재혼식도 올렸고 하객도 무척 많이 왔는데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돈 때문은 맞지만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며느리가 낸 축의금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 마음에 홧김에 한 말일 뿐 진심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은 사과하려고 한다길래 문을 열어주었지 변명 따위를 들으려고 열어준 것이 아니라며 더 할 말이 없으면 나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급기야는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해요. 자신의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 주변인들이 모두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부부라면서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선생님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거죠. 선생님은 재혼식을 올린 것도 맞지만 그날 바로 파혼을 한 것도 맞으니 엄연히 남남이고 지금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신을 사랑하든 당신의 돈을 사랑하든 어쨌든 선생님의 돈이지 않냐면서 그럼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기며 정 마음에 안 든다면 선생님 집에 살면서 가정부라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행패에 더욱 정이 떨어진다며 당장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나가려는 것처럼 몸을 일으켜 현관을 향해 걷더니 갑자기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궜대요. 그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고요. 결국 선생님은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경찰이 오고 난 뒤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경찰들과 함께 집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은 그것이 제 잘못이겠냐며 자녀들이 가슴으로 품어준 것에 대한 보답이 고작 그 정도인 사람을 감싸며 대신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갔었다고 들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식 망신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화내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에 더욱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유진이 걔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는 것 아니니.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니까 내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건 내 탓만 할 건 못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 때문이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엄마 때문이죠. 유진이가 저보다 더 엄마를 챙기던 앤데 축의금도 그래.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워가면서까지 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애한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엄마를 감싸줘야 하냐고요. 됐어요. 이제 나도 엄마를 더는 감싸줄 수 없어.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와이프 때문에 엄마를 등지는 게 말이 돼? 혹시 그년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이러니까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제발 더 나이 먹기 전에 고생이란 것도 몸으로 느끼면서 철 좀 드세요. 돈 주라고 연락하면 나도 엄마 안 봐요. 그런 줄 알아요. 너는 유진이한테 초정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유진이랑 관계가 깊은 사람이더구나. 어떻게 선생님과 제자 사이면서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니? 요망한 것.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는 내가 집에만 앉아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재혼식 엉망진창으로 되고 나서 어떻게든 빌부터 보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유진이가 나오더라. 그 남자는 유진이 배움까지 친절하게 해주는데 유진이가 말끝마다 선생님 하더구나. 독하고 못된 것. 그걸 말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들 마음이야. 엄마가 오죽 괴롭히면 유진이가 말 안 했을까는 왜 생각을 못해요. 진짜 아들인 나도 이제 엄마라는 사람이 지긋지긋해. 더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일 없게 해줘요. 그러지 말고 아들.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 한 번도 일 안 해본 것 알잖아. 이 나이 먹고 어떻게 남 밑에서 푼돈 받으면서 일하니? 다 그렇게 살아요. 엄마처럼 자식들 등쳐먹으면서 사는 부모가 어딨어. 엄마가 번 돈으로 뜨신 밥 한 번 사줘 봤어요? 이제 엄마한테 지원하는 건 없어. 그만 끊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한참을 숨을 고르며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제게 와서 자신의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돈만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일로 인해 상실감까지 느끼게 된다고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떤 모습이든 남편에게는 소중한 엄마인 걸 안다고 괜찮다고 그 일을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며 자신도 이제 제 친정에 더욱 잘해야겠다면서 이전보다 더 노력하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그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죠.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덕에
요즘은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 선생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해요. 적적한 공기만 맴돌던 집에 저와 아이들이 오니까 생기가 돈다며 좋아해 주셔서 그 후로는 정말 자주 놀러 가곤 해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잘 따르고 너무 좋아해주고 또 선생님은 저희가 찾아가는 날에는 아이들 간식이며 과일까지 준비해 두시고 저희를 맞아주세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지만 선생님 댁에 가면 꼭 어릴 적 여중생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행복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자녀가 있긴 하지만 아직 다들 미혼이고 사느라 바빠 찾아오는 날이 많지 않다며 사실 재혼 업체에 등록한 것도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해 좋은 짝을 만나게 해드리면 외로움을 좀 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게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집에 아이들 목소리가 가득한 게 너무도 기분 좋다고요. 거기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저를 무척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제 애들을 너무도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친손주를 대하듯 말이에요. 선생님의 따스한 마음까지도 배움으로 느끼고 훗날 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누군가의 장모,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부모가 아닌 아이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요. 제 인생의 봄이 제 아이들의 봄이 될 수 있도록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교훈들은 꼭 있으니까요. 저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느꼈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가족들의 평안과 제 안위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